자, 이어서 여섯 번째 성취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성취 기준은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 개념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일단 내용 선정하기, 그리고 통일성, 즉 내용 조직하기로 볼 수 있는데,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쓰는 것, 그럼 통일성의 개념에 대해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선정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신의 장기 기억 속 정보를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인지주의에서 중시되기도 하지만 내용을 이제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이 생성되어야 되는데, 자신의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좀 활성화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의적 사고 활동과 체계적 사고 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창의적 사고 활동은 좀 다양하고 새로운 내용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제 체계적 사고 활동은 생성된 그리고 선정된 내용을 어떻게 글의 성격에 맞게 적절하게 배열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 활동은 브레인스토밍, 프리라이트닝, 이야기 나누기 등이 있고요. 체계적 사고 활동에는 이제 내용 구조도, 즉 아이디어를 계층적인 순서로 그려 넣는 방법이죠. 그리고 단어 중심 개요 작성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이제 즉흥적으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집단적인 과정이긴 한데, 이제 어떤 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브레인스토밍은 아무거나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주제라든지 그것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이고, 열거하기는 이제 주제의 범주에 따라서 관련 있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글을 쓸 때 글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란 게 사실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장기 기억 속, 즉 배경 지식을 활용해야 되지만, 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단순히 어떤 글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단순히 이제 글 내용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그 글감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어떤 글감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또 제시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글의 내용과 관련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장기 기억 속 정보를 활용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이제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서책, 주변인, 인터넷 연담이죠. 여기서 사실 이야기 나누기는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의 장기 기억이 아니라. 자료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매체는 이제 비교적 전문적 정보고요. 신뢰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쇄를 하려면 허접한 자료를 인쇄하면 돈 낭비겠죠. 물론 쓰레기 같은 인쇄물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볼 때 인쇄 매체는 전문적 정보이며 신뢰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직접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주로 책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문도 인쇄 매체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책보다는 조금 신뢰성이 낮죠. 그리고 인터넷은 이제 검색이 용이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체득할 수 있으나, 이제 꼭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시청각 매체는 대상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기자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전문가 면담이나 전문기관 방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리며, 또 면담자의 상황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안에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역시
직접 반복해야 되며 또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의 유형을 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글쓰기 맥락 그걸 잘 활용해서 잘 고려해서 어떤 자료를 선택할 것인가를 판단해야겠죠. 뭐 글의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 또 그 글쓰기에 필요한 시간이 뭔지, 예상 독자가 누군지 등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내용의 가치에 따른 자료를 정리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가치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내용 전개에 적절한지 또는 보편 타당한 자료인지, 그리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지, 쓰기 맥락에 어울리는지 등등을 판단해서 자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이런 기준들을 잘 고려해서 자료를 정리하고요. 네 번째 이제 통일성 갖추기 교육 내용이 있는데,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글의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글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야 된다. 단락 내에서의 통일성도 필요하고 글 전체 내에서의 통일성도 필요하겠죠. 단락 내에서 통일성이라는 것은 그 단락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되며, 글 전체 내에서의 통일성이라는 것은 결국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이 글 전체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재와 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한 소재와 주제에 유의를 하게 되면 글쓰기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갖추게 되죠. 내가 설정한 소재가 뭔지 주제가 뭔지 항상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개요 작성하기. 이게 뭐 사실 끝판왕이죠. 필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글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또 통일성 있게 구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필자가 글을 쓸 때 개요를 쓰지 않으면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글을 쓴다고 여러분들도 막 글을 많이 써보셨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글을 쓰다 보면 그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막 글이 나아가게 돼요.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앞서 말했던 그 주제와 소재를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요에 맞게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개요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 이제 문단 전개 방식에 통한 내용 연결하기.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서 문단 전개 방식을 선택해서 선택하면 통일성을 갖추기가 유리하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제 뭐 정보 전달성 텍스트인지 아니면 설득을 하기 위한 건지 뭐 그런 것을 유형을 파악하고 그 유형에 맞게 이제 문단을 전개해 나가면 뭐 병렬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리고 분류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 분류에 그렇게 해서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개 방식에 맞게 글을 쓰다 보면 통일성을 유지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걸 막아준다. 이 세 가지 방법 전부 다 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즉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통일성이라는 것은 결국 그거잖아요. 글이 주제와 관련 없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글을 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응집성도 제가 포함을 시켰는데요. 물론 통일성과 응집성은 좀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우리가 텍스트의 요건, 즉 글이라는 것은 글하고 텍스트가 좀 다르긴 하나, 어쨌든 글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통일성과 응집성이 갖춰져야 된다. 응집성은 뭐냐? 응집성은 글의 세부 내용 간의 어떤 연결이 긴밀하게 잘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응집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성이 어떤 그 의미론적인 그 결속이라면 응집성은 통사론적인 결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집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 내용은 첫 번째 지시어를 활용한다. 그 어구가 반복되게 되면 응집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앞에 나온 어구를 반복하지 않고 GC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앞뒤 내용의 관계를 밝혀주기 위해서는 접속어나 접속 어구를 사용해서 관계도 밝혀주고 앞에 글과 뒤에 글의 관계도 밝혀주고 또 내용이 나아갈 방향을 또 예측하게 하는 추론적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시어 접속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 어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어나 문장 사이를 연결해서 문장 사이의 긴밀성을 높아지게 한다. 연결 어미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했으면 뭐 하는 식의 연결 어미를 사용하면, 물론 이제 문장은 짧은 게 좋긴 한데 문장이 좀 어쩔 수 없이 길어지게 된다면 이런 이제 접속 어구가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 또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 쓰는 거라면 연결 어미라는 것은 이제 문장 안에서 이제 긴밀성을 높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은 이제 글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라는 건데, 보통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는 것은 이제 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설득하는 글이겠죠. 뭐 정서를 표현한다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 뭐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글은 잘 없지만 뭐 편지글 같은 거겠죠. 연설문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장기 기억 속 정보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데,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보통은 이제 설명하는 글, 즉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일반적이고, 또한 그 설득을 하는 글도 자신 뭐 장기 기억 속의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표현인데요. 이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이 참 이제 사실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이제 다양한 표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속담 또는 관용 표현, 격언, 명언,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참신한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로 이제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학교 과정이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속담이라는 것은 이제 오래된 뭐 관용구이죠. 그래서 즉 격언과 달리 출처가 불분명하며, 명언이나 격언과 달리 출처가 불분명하죠. 또 이제 현대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담이라는 것이 일단 과거의 그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의 지혜를 나름대로 이제 짧게 압축해서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요즘 세상에 이런 말을 하던 난리가 나겠죠.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서 근거로 글을 쓰면 물론 이것을 잘못된 근거로 쓰는 거야 뭐 문제가 없으나,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물론 뭐 이제 현재 기준으로 문제가 있지만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장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과거에는 그게 별로 비하적인 표현이 아닐지 모르나 현대에는 이제 좀 비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속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의해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관용 표현은 이제 관용어로 이루어진 표현이죠. 주로 신체적인 부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뭐 입이 짧다, 손이 크다, 뭐 발이 넓다,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이제 그 각각의 단어가 환기하는 어떤 그 단어가 실제로 의미하는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표현을 관용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해서 글을 좀 더 이제
글을 이제 좀 잘 이제 치장을 하나, 데코레이션을 하나,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아무래도 너무 딱딱한 표현만 쓰면 읽기 어렵기 때문에 좀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다 보면 자신의 느낌, 생각을, 경험들을 보다 이제 생생하게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격언이나 명언 등이 있죠. 뭐 교훈이 될 만한 문장 또는 이제 명사, 유명한 사람들이 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말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뭐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든지, 이거는 뭐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격언이라 할 수 있고요. 명언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유명한 사람들이 한 유명한 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런 명언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창의적 발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약간 앞에과 결이 다른데, 앞에 세 개는 이제 기존에 있는 표현들을 활용해서 쓰라는 거라면, 창의적 발상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직접 좀 만들라는 거죠. 뭐 비유, 강조, 변화를 주는 표현법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비유, 강조, 변화. 이 표현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는 이제 뭐 의인이라든지 직유, 은유 그런 것들이고, 뭐 강조는 뭐 서리법이라든지 도노법이 될 것이, 서리법인가요? 변화가 도노법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여러 수사법들, 수사법, 문장을 꾸미는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유의점도 있겠죠. 첫 번째, 표현법과 표현 의도가 잘 맞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속담이나 명언을 인용한다고 해도 그것이 의도에 맞지 않으면 사실 뭐 잘못된 거죠. 잘못된 표현이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예. 두 번째, 표현 내용이 보편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라. 아까 이제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같은 표현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 독자의 수준이나 흥미 등을 고려하라. 독자가 이러한 표현을 할 때 잘 받아들여질 것인가, 또는 이제 독자의 나이라든지 뭐 교육 수준, 지식 수준이라든지, 뭐 예상 독자지만 또는 뭐 관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해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읽는 글에 막 아주 복잡한, 아주 너무 어려운 그러한 명언을 쓰게 되면 이게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핵심어는 매체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 각각의 매체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매체라는 개념은 국어 교육에서는 좀 다르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라고 그러면 말도 매체고 글도 매체예요. 그렇죠? 매체라는 것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어떤 구체적인 뭐라고 해? 진료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 매체가 뭐가 됩니까? 그건 뭐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비디오, 아니 뭐 컴퓨터 그런 게 되겠죠. 그럼 인터넷이 매체인지 컴퓨터가 매체인지 좀 애매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표현 수단을 매체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어에서. 그러니까 뭐 만화 그런 걸 매체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화가 매체는 아니죠. 그림이 매체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아니면 뭐 매체라는 것은 어떤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라기보다는 표현 전달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긴 한데, 국어과 내에서는 일단 매체라고 하자면 말과 글을 제외한, 또는 말과 글이 포함되되 다른 어떤 것도 포함되는 뭐 인터넷이든 영상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매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요. 그냥 뭐 그냥 기존의 어떤 말과 글을 제외한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들을,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들을 매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체의 특성에 따른 글쓰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11페이지를 보시면 프린트 이제 매체 유형이 몇 개 나와 있고요. 그 매체에 맞게 이제 매체의 특성이 어떤 것이며 무엇을 유의해야 되는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첫째 이제 온라인 대화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채팅이죠. 예, 이제 비공식적 대화이며 인간관계 형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고 비대면적인 대화이며 개인적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간결하게 표현해야 되며 아무래도 대화다 보니까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특히 온라인 대화는 이게 이제 얼굴을 마주보며 하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표현은 뭐 우리가 이모티콘 등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실 비언어적인 표현 같은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을 때 의도도 사실 좀 애매할 수가 있고 내가 이걸 뭐 권유하는 건지 명령하는 건지 청유하는 건지 그냥 부탁하는 건지도 애매할 수 있고 이게 대면에서 말을 한다면 표정이라든지 여러 또 맥락이라든지 등등을 파악해서 그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대화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비대면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이 사실 뭐 이제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어떤 식으로인지 또 드러날 수밖에 없죠. 언어적인 표현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침묵을 지킨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을 잘 주의를 기울여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게시판이죠. 좋은 점이 이제 간결하고 즉각적인 반응이 있으며 반응을 할 수 있으며 또 다수가 공유 가능하며 사회적 목적이 좀 강하죠. 특히 온라인 대화는 개인적인 목적이 강하다면 뭐 친교를 형성하든 정보를 얻든 개인적인 목적이 강하다면 이 댓글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목적이 강하죠. 특히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댓글 부대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정부 어디 정치권이라든지 기업에서 이런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것들도 어떤 이것이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 게시판 역시 이제 상대의 반응을 예상해야 되며 공개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이거는 이제 사적인 게 아니죠. 온라인 대화는 비교적 사적이지만 이 게시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뭐 불쾌감을 준다던가 하는 표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는 이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및 이모티콘 기반의 대화인데요. 가능하면 좀 어법에 맞게 쓰려고 노력해야 되며 또 의미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하도록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문자가 짧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자 같은 경우는 약간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죠. 어떤 많은 정보를 짧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암묵적인 일종의 문자의 담화 공동체죠. 담화 공동체 간의 암묵적인 어떤 그러한 그 언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 저 때 얘기입니다만 삐삐 세대, 삐삐 세대 뭐 여러분들이야 핸드폰 세대에 태어났지만 삐삐 세대들이 보면 이제 뭐 그 삐삐로 긴 문자를 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빨리빨리 숫자로 팔리팔리 한다던가 뭐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서로 이제 합의된 그런 어떤 언어들을 통해서 최대한 짧은 표현으로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세대에 따라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불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현이 필요하다. 그 이메일은 이제 빠르고 경제적인 전산 기반의 우편인데요. 가능한 정중하게 표현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하라.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편지처럼 뭐 이렇게 받는 사람 뭐 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사무적인 어떤 내용과 관련해 쓰잖아요. 그 이메일이 사실은 뭐 물론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안부를 전하기도 하지만 요즘 핸드폰 있는데 누가 이메일로 합니까? 물론 이제 말로 하기 어려운 뭐 그런 경우는 제한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업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정중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메일을 왜 내가 보냈는지 뭐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등등의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내신 분도 있죠. 강의와 관련해서
다들 정중하게 하시고 예, 또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간의 의사소통에는 별 장애가 없었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보통 여러분들 같은 잘 안 그러고 1학년 가신입생이 된 경우에는 좀 철딱서니 없이 이메일을 친구한테 보내듯이 이제 너무 목적만 밝히고 예의가 좀 없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것도 꼰대 같기도 하고 또 뭐라 안 하자니 또 딴 데서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자, 여튼 이 온라인 대화, 인터넷 게시판, 문자, 이메일 등은 이제 현대에서 여러분들 주로 대화를 할 때 활용하는 어떤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그 매체의 특성과 유의사항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학생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특히 중학생들은 핸드폰 아예 손에 끼고 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기반한 이런 대화는 확실히 좀 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체 환경이 아주 급변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급변하고 있죠. 대부분의 정보를 신문과 잡지에서 얻었던 저의 어떤 그 20대 시절 신문 잡지 서책에서 얻었던 20대 시절에 비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고 있죠. 빠르니까. 예, 저희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한다. 핸드폰을 찾고요. 게임 하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또 인터넷에서 찾고요. 예, 금방 찾을 수 있고 또 서로 연락하는 것도 옛날에는 대학 시절 저 핸드폰 없던 시절 보면 그 과방 있죠. 과방이라고 하죠. 보통 과방. 예, 과방에 이제 그 보드 같은 게 있어요. 그 보드에다가 이제 막 남기는 거죠. 누구 언제 보자. 전화가 없으니까. 핸드폰 없으니까. 누구 언제 보자. 언제 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항상 학교에 오게 되면 이제 과방을 할 때 일단 들러요. 나한테 연락 온 게 있나 싶어서 들리게 되죠. 그리고 또 주요 공지사항 같은 경우도 다 대자보라든지 대학 때 대자보 과방에서 보드 그런 데서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은 어차피 끝났고 다시 돌아오지도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죠. 돌아오고 나서는 이 운명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니까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현재에는 이제 온라인에 기반한 이런 의사소통에서 그 매체의 특성을 분명히 알고 효과적으로 또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표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구내염이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원래도 좋지 않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이게 아랫 입술 왼쪽 어금니 아니고 송곳니와 닿는 그 잇몸 부위에 구내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발음, 즉 발음이라든지 발음이 잘하는데 발음 하려면 입을 이제 평순 모음에 평순 모음에 고모음입니까 고모음? 오 발음이 다 안 되네. 예. 특정 발음할 때 그 구내염 있는 부분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발음이 좀 더더욱 안 좋아지네요.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째 중학교 교육과정 9번째 장문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고쳐 쓰기의 일반 원리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원리를 고려하라는 것은 뭡니까? 글의 유형이라든지 종류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고려하라는 것이죠. 고쳐쓰기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모든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가 있고 또 개별 글, 즉 글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고쳐 써야 될 원리가 있는데 사실 개별적인 원리를 어떤 정형화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원리라는 것은 글 자체의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문이라면 설명문인데 약간 주장하는 듯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있다. 그런 건 고쳐야겠죠.
앞서 봤던 보고문인데 어떤 정확한 수치로 표현하지 않고 대충 뭐 많이 적게 조금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고쳐 써야겠죠. 그러니까 개별 원리는 따로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 원리죠. 여기 일반 원리는 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인데 우선 이제 고쳐 쓰기 지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장문의 맥락을 파악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의 목적,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해서 초고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맞게 고쳐 쓰기를 실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장문의 과정,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해서 고쳐 쓰라.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응집성이 약한 부분은 없는지를 찾고 그것을 수정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능숙한 필자는 고쳐 쓰기 단계에서만 글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글의 목적, 주제나 중심 내용의 흐름 등을 고려해서 글을 수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능숙한 필자는 글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초고를 다 쓰고 고쳐 써야지 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고쳐 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쳐 쓰기의 일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글 수준, 문장 수준, 문단 수준, 그리고 이제 구나 절 단어 수준에서 고쳐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그 첨삭지도 고쳐 쓰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글 수준에서 먼저 시작해서 세부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이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글 수준에서 시작을 했을 때 전체적인 부분을 먼저 고치고 이제 부분적인 부분을 고쳐야지, 부분적인 거 먼저 했다가는 부분적인 거 열심히 고쳤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예 필요 없는 내용이었어. 날려버려야 돼. 그러면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글 수준, 즉 글 전체 수준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점점 세부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고쳐 쓰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글 수준에서는 이제 전체를 수정하는 건데 목적이나 뭐 글의 유형,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해서 수정을 하면 되겠죠. 뭐 필요한 부분 빠진 게 없는지, 또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단락 수준, 문단 수준에서는 문단의 이동, 삭제, 대체, 첨가, 확장, 축소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고, 문장 수준에서는 문장의 이동, 삭제, 그리고 구나 절 단어 수준에서는 뭐 이동, 삭제, 뭐 첨가 등등이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고쳐쓰기의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훑어읽기가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초고를 읽고 첨삭할 내용을 찾는 것. 그리고 돌려읽기는 어떤 이제 말 그대로 모둠별로 이제 자기 걸 넘겨주고 친구 걸 받는 거죠. 다양한 반응을 듣기 위한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자기 평가 및 동료 평가가 있겠죠.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고 동료가 평가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평 집단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글쓰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직소 모형 봤을 때도 전문가 집단을 운영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비평 집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쓰기 부분만을 어떻게 전문가가 되어서 다시 소집단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이 글쓰기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협동 작물을 한다면 쓰기 과정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 고쳐쓰기 단계에는 전문가적인 그 비평 집단 원으로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쳐쓰기 부분은 뭐 일반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원리. 자, 그 다음 이제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자, 쓰기 윤리라는 것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윤리적 규범입니다. 이게 이제 뭐 한때 논문 표절, 뭐 공직자들 논문 표절,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국회의원은 그것 때문에 낙마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쓰기 윤리와 관련된 어떤 태도, 그런 것들이 점점 강조되면서 이제 이것이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쓰기 윤리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학생들이 이제 알아야 될 윤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생산 자료를 올바르게 인용하는 것, 즉 표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연구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핵심인데, 뭐 그 외에도 좀 더 범위를 확장한다면 장문의 적절성, 정직성, 공정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절성은 이제 글을 읽는 독자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는 언어 표현의 수준을 지켜야 된다. 즉 이제 독자의 연령이나 수준에 맞는 글쓰기가 일단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비속어라든지 좀 상스러운 표현, 즉 그런 표현들도 좀 자제하고 좋은 표현을 쓸 필요가 있고요. 근데 물론 독자가 예상 독자가 누군지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죠. 비속어 같은 경우도 뭐 특수한 경우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예, 독자가 뭐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 쓸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독자의 연령이라든지 어떤 수준에 맞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중학생들한테 중학생을 예상 독자로 상정했으면 너무 전문적인 그런 용어라든지 내용은 삼가는 게 좋겠죠. 다음 정직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출처를 밝히고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뭐 공정성이 있는데, 공정성은 이제 그 쓰기에서 어떤 평가 기준과도 관련되어 있지요. 글의 내용이나 자료의 활용이 객관적이며 편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주요 내용으로 삼을 때는 반대되는 근거나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공정성을 어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장하거나 은폐하는 것이라 정직성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직성은 이제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공정성은 이제 아예 배제를 하는 거죠. 예, 배제를 하는 거죠. 한쪽의 주장을 아예 배제하는 것,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실는 것, 그런 것들이 공정성이죠. 그래서 이 윤리를 지키는 것,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은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쓰기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윤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듯이, 이 부분은 이제 태도와 관련된, 앞서 봤던 고쳐쓰기는 이제 기능과 실제라면 여기는 태도와 관련된 그런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도와 관련된 성취 기준 치고는 비교적 좀 지식 알아야 될, 학생들이 알아야 될, 교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10학년 국어 03-1은 고등학교 국어 안에 들어있는 장문 부분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쓰기라는 것이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호작용임을 아는 것이 이제 고등학교의 목표죠. 중학교의 목표는 쓰기가 일종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라면,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쓰기는 의미를 구성해서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쓰기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이다. 의미 구성이라는 것은 이제 글을 통해서 의미를 구체화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배경 지식과 다양한 자료에서 얻은 내용을 작문 과정에 따라 종합, 조직, 표현하면서 의미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고, 그리고 뭐 배경 지식,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 머리 바깥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 구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의미가 구성된다. 그러니까 의미를 구성해서 의미를 구성하고 그것을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지만, 의미 구성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의 구성은 언어 의사결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단순히 이제 단어를 엮어서 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연하고 구조화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적 사고는 흔히 말하는 쓰기의 과정, 즉 계획하고 내용 생성하고 내용 조직하고 표현하고 뭐 고쳐 쓰고 하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찰적 사고는 이제 상위 인지를 활용한 것이죠. 성찰적 사고를 통한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성찰적 사고는 상위 인지를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쓰기 활동의 전반을 점검하고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판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성찰적 사고, 즉 상위 인지 활동이고요.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작문을. 왜? 작문은 자신의 생각을 문자 언어로 통해 표현하고 전달함으로써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다.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죠.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회적 담론 또는 의사소통 문화가 형성되어 사람의 의사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는 어떤 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해야 돼요. 글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사회적 책임이 인식된다는 것이죠. 특히 인터넷 시대에서 보자면 그 아무 생각 없이 쓴 댓글, 뭐 흔히 말하는 악플이죠. 뭐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뭐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있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 익명성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뭐 그 글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소통 행위가 지속되게 되면 의사소통 문화 또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언어 환경을 변화시키게 되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문화와 사회적 담론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의사소통 문화 같은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토론의 문화라든지 댓글 문화 뭐 그런 것들이고, 사회적 담론이라는 것은 이제 내용,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글을 통해서 우리가 뭐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을 낮춰야 된다. 정부 도시가 왜 이러나? 라든지 어떤 최근에 뭐 그 체육계 최근에 있었던 이 어떤 뭐 여러 사건, 부조리한 사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언론에서 때리는 것도 사실 그런 반복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게 언론의 힘이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생기게 되죠. 어떤 뭐 부조리, 체육계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한 어떤 해소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들의 언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잘 다루지 않았던 형식 또는 내용이 어떻게 언어 환경에 반영이 되면서 그것이 뭐 다 어휘로 남든지 아니면 체계로 남든지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작문이 글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인지적인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사고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이 성찰적 사고는 혼자서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의미가 내 안으로도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글을 쓰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또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다 잘 알 겁니다. 글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하면서 그 소설 그 EBS 교육방송 라디오인데 소설가 한 분이 나와가지고 글 쓰는 소설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잠깐만 들은 거예요. 뭐 제가 챙겨 들은 게 아니라 우연히 들은 건데 거기 보니까 소설가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내용이 기억나. 취재를 많이 해라. 취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이제 뭐 문헌도 찾아보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사람들을 많이 찾아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소설 안에 반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소설은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쓰기 과정 자체가 사회적 상호작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의미 구성 자체가 의미 구성하는 것이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예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자, 10학년 국어 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은 앞서도 나왔죠. 중학교에서 나왔지만 결국 이제 타당성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타당한 근거라는 것이 뭐 반드시 타당성은 아닐 수 있다. 뭐 신뢰성, 공정성 그런 것도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타당한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은 앞서도 봤지만 이제 글을 쓸 때 계획할 때 미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이잖아요. 주제에 대한 분석. 이 주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니까 그 주제에 맞는 어떤 그 근거를 찾아야 되고 또 예상 독자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 또 예상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한 근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케바케지 일종의 주제가 어떤 것이냐 독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써야지만이 잘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논증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타당한 근거 하면 이제 논증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아주 개별적인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논증이죠. 자, 논증은 크게 이제 여러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근거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로 나뉘죠. 사실 논거는 사실이나 사건, 개인 경험이나 통계 자료이며 소견 논거는 증언이나 의견이다. 그러니까 개인 경험도 소견 같지만 사실이 될 수 있다. 그 경험 자체가 거짓말로 위증한 게 아니라면 그런 것 차이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논증 방법은 연역, 기납, 유비처리, 기류법 등이 있죠. 연역, 기납 다 잘 아시고요. 유비처리 아실 거고 기류법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명제가 틀렸다고 가정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명제는 맞는 거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 조사에 알리바이 있잖아요. 현장 부재 증명. 내가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나는 딴 데 있었어. 근데 그거 내가 거기 있을 수 없잖아. 넌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보시면 내가 그 시간에 카페에 있었다고 하자. 난 카페에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틀렸다. 카페에 있었다고 생각하자. 그런데 그때 난 친구가 테니스를 치고 있었고 친구가 증명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카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기류법입니다.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명제를 뒤집어 보는 거예요. 뒤집어 볼 때 모순이 발생한다. 나는 항상 선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 나는 항상 선행하지 않는다고 보자. 아니 좀 이상하네요. 다시 그냥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으니까 막 이거저 헷갈려 가지고 생각이 곤란이 오네. 어쨌든 이 논증 방법이고요. 논증 방법은 그런데 이제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떤 전제의 합당성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가 합당한지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어떤 논증 방법은 전제가 합당한지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은 남자다. 모든 남자는 한국인이다. 그럼 뭐 신사임당은 한국인이다 라는 논증은 타당하지만 사실 합당한 논증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게 이제 논증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전제의 합당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설 즉 설득하는 것에서는 전제의 합당성에도 관심을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설득하는 글의 설득하는 담화의 구조와 내용 조직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이
그 성취 기준과 연관되지는 않습니다만 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어딘가에 넣어야 되는데 넣을 때가 적절치 않아서 여기 넣었어요. 자, 설득하는 담화는 보통 이제 문제 해결의 구조를 가지는데 관습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서본결의 구조를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또 결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하겠죠. 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시하고 문제 사항을 설명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끄는 단계다. 경우에 따라 필자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본론에서는 이제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입증을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이나 기대 효과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결론에서는 본문을 요약하고 본론을 요약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보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강조하는 단계며 상황에 따라서 필자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론에서 새롭게 어떻게 입증을 하는 단계는 아니죠. 보충 강조하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주장을 내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자를 분석하는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예상 독자가 처해 있는 환경 또는 주제와 독자와의 관계, 예상 독자와 필자와의 관계, 그리고 글과 예상 독자의 관계 등을 분석. 그리고 10학년 국어, 고등학교 국어 3-3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쓴다. 이 부분은 중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다룬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이제 주로 수필이라든지 뭐 일기, 뭐 기행문 등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글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것은 경험이 잘 드러나야 되고 그 경험의 예상 독자와의 경험 차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경험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예상 독자에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전달을 하고 그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진솔하게 솔직하게 써 나가야 됩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자,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은 상위 인지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상위 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쓰기 맥락을 고려하라는 것은 맥락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상 독자, 주제, 목적 등을 고려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건지를 생각하고 항상 내가 어떤 예상 독자에게 글을 쓰는지 주제가 뭔지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목적이 뭔지를 반드시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거죠. 점검 조정하는 부분이 이제 상위 인지를 통해서 점검 조정을 하는 것이고 고쳐 쓰는 부분은 앞서 봤듯이 이제 뭐 글 전체에 고쳐 쓰기 일반 원리를 적용하되 그 가진 글이 내가 쓴 글의 어떤 특성에 맞게 그 특성이 맥락하고 연관되어 있겠죠. 뭐 장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특징에 맞게 고쳐 쓰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룰 내용은 이제 상위 인지와 관련된 건데 프린트 보시면 상위 인지의 특징이 두 가지 있죠. 첫째, 상위 인지란 필자 자신의 인지 행위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전략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즉 자신의 인지 행위를 상위 인지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인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지 행위, 글쓰기에서 사용했던 전략이라든지 과정들을 어떻게 내가 했던 것을 좀 되돌아보는 거예요. 일종의 아까 봤던 성찰적 사고 기억나시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한 문제 해결의 전략을 조절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했을 때 이 전략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적절하지 않다면 뭐 다른 전략 또는 유사하되 좀 약간의 차이가 나는 어떤 여튼 다양한 어떤 그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적절하다면 뭐 그냥 쓰면 되고, 적절하지 않다면, 전략이 적절하지 않다면 조절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위 인지는 전략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한다.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해야지만이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문 과정을 회귀하도록 하는 인지적 기재다. 장문 과정을 회귀하도록 한다. 상위 인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을 쓰다가도 이거 쓰다 보니까 뭐 좀 내용이 부족하네. 그러면 다시 내용 생성하기로 가자. 뭐 그렇게 회귀 글쓰기 과정을 회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상위 인지라는 그 기제입니다. 그래서 상위 인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지 행위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행위이자 문제 해결의 전략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인지는 기본적으로 전략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요. 또한 회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인지 행위다. 그래서 상위 인지는 자기 평가, 자기 질문, 자기 교수 등의 전략이 있는데요. 자, 능숙한 필자는 전략뿐 아니라 상위 인지를 잘 활용한다는 것이죠. 즉 스스로 본인이 글을 쓰는 과정 또는 글을 쓴 후에 자신의 과정 안에서 자신의 전략 사용을 조절하면서 또는 조절할 수 있고, 전략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조절할 수 있고, 또 회귀도 하게 하고, 글을 쓰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글을 쓰는 그런 행위의 전체적인 적절성을 판단하게 하는 것이 상위 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숙한 필자는 이런 상위 인지를 잘 활용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좀 더 수준 높은 글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위 인지라고 얘기를 하자면 보통 상위 인지 지식과 상위 인지 규제로 구별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에 대한 지식, 필자로서 자신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장문 과제에 대한 지식, 장문 전략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상위 인지가 발동하려면 이런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위 인지 조정이라는 것은 이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점검을 하던가 자기 통제 또는 조정을 하는 것이죠. 이를 표로 간단히 보자면 상위 인지는 지식하고 조정으로 나누는데, 조정은 자기 점검과 자기 통제로 나눈다. 자기 점검은 자기 평가, 자기 기록, 자기 질문 전략이 있고, 자기 통제는 자기 교수, 자기 강화 전략이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해왔던 것을 한번 되돌아 살펴보는 것이고, 통제라는 것은 좀 더 강화되는 것이죠. 단순히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가르친다든지 자기 교수 전략 또는 강화 전략, 이렇게 했으니까 잘 되더라,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야지 하는 강화 전략 등이 자기 통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상위 인지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겠죠.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문의 각 과정에서 활용한 전략의 적절성 또는 효율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 사용에서 끝내지 않고 내가 쓴 전략이 적절한지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그렇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면 조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업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상위 인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글 딱 쓰고 다 썼네 끝. 그게 아니라 자기의 글쓰기 과정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장문의 하위 과정을 수행하면서 각 하위 과정, 내용 계획하기, 생성하기, 조절하기,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쓰기, 고쳐쓰기 각각 단계에서 선택한 전략의 적절성, 그 효율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귀 과정이죠.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한 점검과 조정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기 맥락과 관련된 것이죠. 이거는 뭐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해서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글의 내용이나 형식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각각 케바케죠. 케바케. 그러니까 자신이 설정했던 주제, 목적, 예상 독자, 그런 거 매체 등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쓴 글이 이것과 잘 이것을 쓰기 맥락이죠. 쓰기 맥락과 어긋남이 없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쓰기 맥락, 쓰기 과정을 점검 조정하는 것은 상위 인지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상위 인지의 특징, 역 1번, 2번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뭐 상위 인지 지식과 상위 인지 조정 같은 경우는 뭐 좀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보고 좀 인용한 내용이라 뭐 아주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위 인지를 지도하는 방법은 결국 뭐다? 장문의 과정에서 전략의 적절성, 효율성을 평가하고 조정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10학년 국어 3-5,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 3-5는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자, 핵심 개념은 문자 언어의 영향이죠. 문자 언어의 영향. 그래서 인터넷상의 쓰기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그런 경험을 떠올려 보고 글쓰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교과서 학습 활동을 살펴봐도 주로 이런 내용으로 학습 활동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즉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작문 성취 기준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또 평가를 이제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강의까지 제가 저기 14주차에 올려놓도록 하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이 프린트 뒤에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따로 뭐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강의를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평가를 뭐 아직 여유가 있긴 한데 지금 7월 8일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빨리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 강의는 올리고요. 이 강의 듣든 듣지 않든 제가 이제 뭐 수정을 해가지고 출석에 이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 듣고 필요 없신 부분은 그냥 패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강의가 참 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튼 뭐 한 학기 수업을 뭐 나름대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빠짐없이 다 넣긴 했는데 좀 시간이 약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좀 부족하게 올린 점은 아쉬우나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핑계를 대자면 뭐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될 것이 뭐 과제로 나간다든지 뭐 생각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발표하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교육 방법을 한번 뭐 시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책 만들어 보고 그걸 또 발표해 보고 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아가는 과정도 필요했는데 그것이 현재 불가능했으니까 그렇다고 대면 강의를 할 수도 없고요. 대면 강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한학기다 수고 많으셨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뭐 많은 부분이 교직 이수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또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추가 강의 또 들으실 분 들으시고 더운 여름 방학 잘 보내시고 건강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